네, 오늘장 랭킹5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에 주목해야 될까요? 두 분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R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좀 무거운 마음으로 이 시간 진행해야 되나 걱정을 좀 했었는데 시장 분위기가 좀 많이 좋아진 걸까요? 그렇다고 할 수 있을지 일단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두 분께 짧게 좀 코멘트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오전과 오후 분위기가 좀 많이 다릅니다. 첫 번째, 안도해도 될까요? 아니면은 더 불안해해야 할까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어떤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지 좀 포인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 의원님께 질문 드릴게요. 저희 지금 상황이 오전과 많이 다르잖아요. 안도해도 되는 상황 맞습니까? 일단 안도 쪽으로 조금 기울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SBB 사태가 펀드멘탈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심리적인 영향이 크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주말 내내 불안해하셨었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있어서의 참 애매한 자리에 터졌다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6만 원이 깨졌었던 자리, 코스피가 2,400이 깨졌었던 자리에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적인 부담감으로 작용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와 맞물리게 된다라면 상당히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겠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다행스러운 것은 현재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고 있고 여기에 삼성전자와 코스피 지수가 6만 원과 2,400선을 지금 회복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안도 쪽으로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매수 매도를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 한 중반까지 이게 지지되면 다시 주식은 재차 상승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2,400과 6만 원에 안착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포인트까지. 그래서 일단 SBB 사태에 따른 영향은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했다. 하지만 그것을 제하고라도 현재 2,400과 6만 원에 대한 어떤 지지 여부가 테스트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근영 부장님의 시선도 정리를 하고 갈게요. 어떻습니까, 부장님? 부장님께서는 지금 자리에서는 액션을 조금 취해도 된다라는 입장이실지 아니면 역시 안도감은 있지만 기다려야 할 자리라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어떤 시선이실까요? 주말 사이에 걱정이 많았던 SBB 관련된 이슈는 오전, 이제 한국 시간 오전이죠. 미국 이제 정부가 나서서 일단 관련된 그 예금에 대해서는 뭐 보장을 해주는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과거에 금융위기를 한번 겪어본 이후에 빠르게 대응하는 미국의 정책적인 이슈들이 나오면서 그래도 한 번 이게 봉합은 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SBB와 비슷한 규모의 은행들이 한 20개 정도 지금 리스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이번에 관련된 부분에서 스타트업 그 기업들에게 투자금을 받아서 그다음에 SBB가 어디로 또 대출을 해줬냐 하면 IT, 헬스케어, 바이오 이런 쪽으로 지금 투자를 해줬거든요. 근데 자금이 묶여버리면 그 IT 회사들은 보통 주급이라든지 이렇게 좀 짧은 단위로 월급이 나간다고 해요. 그러면 당장 이제 월급이 못 나가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IT 쪽이나 이런 관련된 일부 스타트업 기업들이 다소 좀 자금줄이 좀 묶여버리는 사태가 나타날 수 있고요. 또 관련된 어떤 시중 지방은행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SBB 말고 비슷한 규모의 비슷한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은행들이 한 20개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도 다소 조금은 뭐 거래가 정지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밝혀질 수 있고 또 불안한 투자자들은 뱅크런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좀 작은 비슷한 은행들의 일부 관련된 파산이 만약에 또 하루 이틀 정도 좀 지났을 때 또 어떤 뉴스가 또 팔로업이 또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변동성 확대 국면으로 일단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오늘 많이 빠졌다가 V자 반등이 나온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골드만삭스에서 3월 달 FOMC에서 금리 동결 노 레이트 하이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의견 변경을 급하게 내면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됐는데요. 다만 5월, 6월, 7월은 25bp 인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최종 금리는 5.25에서 5.50% 정도로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인 V자 반등은 나오긴 했지만은 이번 3월에 동결 부분으로 가긴 가나 그 이후에 25bp 인상을 3번 정도 연속적으로 할 거라는 골드만삭스의 의견이 그대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다소 좀 이제 경계감이 있어야 되겠죠. 많이 빠진 이후에 V자 반등은 상당히 좀 다행이고요. 또 미국의 정책적인 어떤 부분들이 빠르게 결정된 것이 상당히 다행이긴 하지만 단기적인 변동성 구간이고 또 이번 주에 나오는 CPI라든지 패드 관련된 이슈가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변동성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는 점은 다소 좀 경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금리 관련된 이슈랑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것 같은데 당분간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라는 두 분의 말씀 그리고 주시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섹터에서 더욱더 빨간불이 켜질 건지 아니면 주의 경보를 올려야 될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가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2차 전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전부터 가겠습니다. 그리고 후에 더 부각을 받는 게 다시 한번 2차 전지주인데요. 일단 위원님과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해볼게요. 2차 전지주가 사실은 뭐 지금도 눈에 띕니다만 시장의 흔들림이 강했을 이 오전장에서도 2차 전지는 굉장히 강했거든요. 결국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 위원님께서도 해주셨잖아요. 결국은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 그래도 믿을 거는 2차 전지라는 심리가 오늘 다시 한번 차익 실현이 아니라 이쪽으로 재부각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아, 정말 대단하네요. 이거는 뭐 어떻게 뭐 거듭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만 뭐 어떻게 뭐 이게 이렇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아니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아이러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에코프로 뭐 이거는 뭐 진짜 고점을 뚫어줬기 때문에 네. 정말 강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 토를 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에코프로 BM이 아직 고점을 못 뚫었지만 이게 지금 뭐 이들만의 문제냐? 뭐 첨보도 강하고요, 성일하이텍도 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 있어서 2차 전지가 이게 정말 우리가 타오르는 장작에 뭐 아무리 무릎 끼얹어도 이게 꺼지지 않는 장작이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상태에서 지금 이것이 더 활활 타오른다라고 얘기하기는 계속해서 주저스러운 상황이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곤혹스럽다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저는 일단 이런 기준점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 어떤 내용보다는 고점을 뚫어줬기 때문에 새로운 시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전 고점에 있던 분들이 한 이틀 동안 마음고생했지만 이걸 뚫어줬기 때문에. 하지만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아직 직전 고점 못 뚫어줬잖아요. 그래서 조금 약간의 차별성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에코프로 그룹주들이고 다 같은 종목들이기 양극재와 뭐 IRA 법이라든지 뭐 유럽 법이라든지 여러 뭐 부분들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뭐 전혀 새로운 뉴스라기보다는 지금 계속해서 뉴스의 어떤 플로우가 강화되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차트가 무너지면 어쨌든 펀더멘탈이 살아있다라고 내가 안심할 게 아니라 손절을 해야 되는 국면이고, 일단 지금 현재 상승 트렌드 입장에서 본다라면 고점을 뚫어준 종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고점을 뚫어주지 않은 종목은 고점과 갭이 별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점을 뚫어줄 때 들어가는 거죠. 지금 한 2, 3% 정도지만 미리 들어가서 내가 고점을 뚫어주겠거니 보는, 뭐 공격적이신 분들은 그럴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조금 덜 공격적이라면 고점을 뚫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정석적인 투자 방법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요거 하나만 더요. 네. 오늘 사실은 2차 전지에 관해서도 뉴스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미국 공화당 의원 쪽에서 중국 업체가 보조금 받는 거 차단하는 법안 네. 추진하겠다. 근데 요 뉴스를 보기보다는 기술적으로 보는 흐름이 맞다라는 그런 저는 이 말씀이신가요? 뉴스에 대해서 어차피 법안을 제출하고 루비오 의원이 이런 걸 하고 이게 통과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부분들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건 지금 현재 우리가 손잡는 건 이제 기술 이전이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제 법안 제출한다라는 것을 때문에 그대로 배제하는, 물론 기존은 배제하는 거죠. 지금 현재 유럽에서도 현재 지금 BID를 이제 배제하는 거고, 여기서도 이제 CATL을 배제하겠다라는 그 방침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롭다라고 저는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새롭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렇다고 그런 이제 우리가 또 LFP를 또 만들어내고 있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영역이 확장되는 거에 대한 밸류를 이미 저는 충분히 반영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펀드멘탈로 접근하기보다는, 지금은 뭐 펀드멘탈로 접근하면 한쪽에서 바로 또 할 얘기가 있죠. 밸류가 너무 높다. 뭐 이렇게 할 얘기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더군다나 또 저는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다 아는, 소위 말해서 시장 투자자들이 다 아는 종목에 대해서는 펀드멘탈 접근은 저는 유효하지 않다라고 봐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볼 땐 그렇잖아요. 차트가 유용하다라고 보는 것이 시장의 모든 재료가 녹아 들어가 있다라는 게 차트의 어떤 기본 원칙 아니겠습니까? 네. 차트의 기본 원칙은 두 가지죠. 하나는 역사가 반복된다라는 거고, 하나는 시장의 모든 재료들이 녹아 들어가 있다라는 전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제로 본다라면 지금 이럴 때는 차트를 봐야 된다. 만약에 내가 개별 종목에 대해서 이게 지금 뭐 새로운 펀드멘탈리티가 나왔다. 그러면 차트를 무시해도 되지만, 이렇게 대중적인 주식들, 저는 그래요. 2차 전지, 테슬라, 애플 이런 거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다 알고 국내 투자자들이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는 차트 접근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효율적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박근영 부장님께 관련된 이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면 박근영 부장님께서도 지금 시장을 봤을 때 2차 전지는
기술적 차트로 보는 게 조금 더 괜찮은 선택으로 보신지 첫 번째. 그리고 또 하나 이슈를 저희가 본다면 유럽연합의 핵심 원자재법 초안 발표가 14일입니다. 사실 그 뉴스로 많이 올랐잖아요, 부장님. 그렇기 때문에 지금 14일이란 날짜가 정해진 이 시점에서 오히려 그 이후에 팔자세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부분도 많은 분들 염두에 두실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그 뉴스에 따른 팔자세 전에 뭔가 액션이 필요할지 이렇게 두 가지 좀 짚어주세요. 근본적으로 지난주에 에코프로 비행 관련된 에코프로 그룹의 일단 뭐 대표직을 뭐 이렇게 역임했던 일부 이제 좀 주식을 갖고 있던 어떤 내부자가 주식을 좀 팔았다. 뭐 전체를 판 건 아닙니다. 일부 조금 팔았다는 이슈가 좀 나오면서 한번 흔들리기는 분명히 했습니다. 센티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 따지고 보면 그날 같은 경우에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삼성 SA 플러스권으로 끝났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 이제 약간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날 LNF는 또 플러스로 나왔고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아마 마이너스 1% 정도로 그렇게 별로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의 일부 이제 내부과 관련된 일부 매도가 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단으로 일단 그걸 인식한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미국 전기차 시장은 지금 2월 달에도 전년비 52%나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BEV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도 68% 급증했습니다. 더군다나 유럽 시장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6% 급등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봐서는 성장성에 대한 구간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보이고 아까 미국 쪽의 일부 법안에서 포드라든지 CATL 관련된 부분에 대한 IRA 그 지원금을 주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뭐 법안이 나온다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국내 업체들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일 수가 있습니다. 우려스러웠던 부분들을 다소 조금 누그러뜨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향후 연평균 그 EPS 증가율로 본다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65%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이 61%, 에코프로임이 이제 40% 정도로 기대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를 PER 밸류에이션을 보기에는 조금 다소 어렵습니다. 작게는 30배 정도에서 많게는 뭐 40배, 50배, 60배 이렇게 넘게 나오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에서 어떻게 더 주가가 올라갈까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다소 좀 다른 어떤 시각으로 본다면 일부 증권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PEG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만약에 40배 정도, PER이 40배 정도 되는데 EPS 증가율이 3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70%씩 이 회사가 성장을 한다고 보면 PEG가 1이 안 되는 구간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PEG 1배 이하에서는 아직까지는 충분히 주가가 오를만하다라고 보는 것 같고 PEG 1배 정도까지는 본다라는 어떤 증권사들의 리포트가 약간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좀 왜 2차 전지에게만 뭐 PEG를 이렇게 개념을 갖고 가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다소 그거는 제가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 성장성을 놓고 PEG 개념을 밸류에이션화하는 그런 뭐 그 하우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조금은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빠르게 올라온 부분이 있고요. 18개월 포워드 밸류에이션을 해도 주가 상승 여력이 상당히 좀 단기적으로는 컸다는 점에서 모든 주식이 다 올라가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은 다소 좀 시속 게임을 하면서 돌파를 하는 종목들은 좀 더 수급을 가지고 가고 하는 모습이 있고요. 좀 많이 빠져서 수급이 들어오지 않은 종목들은 눌려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다만 좀 재밌는 것은 지난주부터 화신, 에코플라스틱, 그다음에 TTC 스틸, 그다음에 DI 동일과 같은 개별 종목들이 2차 전지와 관련된 어떤 이슈가 엮이면서 특히 이제 캐파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엮이면서 그 개별 종목 중소형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다 가는 게 아니고요. 개별 종목 가운데 2차 전지 수혜주 그리고 캐파 증설이 실제 이루어지면서 매출에 대한 볼륨 성장이 나올 수 있는 내용을 모멘텀을 가진 개별 종목단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제가 질문드렸던 14일 관련해서 유럽 초안은요, 부장님? 그거는 셀 타이밍으로 잘 글쎄요, 뭐 그것만 가지고 뭐 일정 매매를 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네.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에 따라 좀 달려 있겠죠. 역시 기본적으로 보면 폐배터리가 가장 유력하게 이야기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뭐 광물을 굉장히 많이 뽑아내기는 사실 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환경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 똑같은 개념에서는 폐배터리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명문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듯이 그것 때문에 폐배터리 관련주가 오르긴 했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나오냐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위원님 어떤 말씀 추가로 좀 해주시고 싶으실까요? 뭔가 저는 박근영 부장님 말씀하신 PEG 개념을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제 PEG라는 것은 PER을 성장률로 나눈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피터 린치의 월가의 영웅이라든지 영국인 투자자 짐 슬레이트가 주창을 한 건데 굉장히 성장주를 우리가 바라보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장주 같은 경우 PER은 이제 과거 지표, PER을 계산할 때는 이제 과거 데이터를 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미래 성장률을 이제 이 PER로 나눠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속 성장하는 주식들,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그 플랫폼도 그랬고 이런 것들 같은 경우 PER만 놓고 보면 그 높은 PER인데 피터 린치가 얘기하는 거죠. PER이 40배, 50배가 높냐 낮냐라고 했을 때는 절대치로 봤을 때는 높다라고 볼 수 있지만 PEG 성장률로 나눠줘야 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박근영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PEG의 개념도 PER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도 조금 더 부연 설명으로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추가적인 저희가 코멘트도 더해드렸습니다. 저희 이제 4위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오늘 강한 쪽에서 좀 뽑아봤고요. 상승 성격이 궁금한 쪽 게임주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부장님과 게임주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게임주가 강한데 강한 쪽을 보니까 뭐 위메이드, 컴투스 쪽이 사실은 눈에 띄어서 뭐 뉴스도 있긴 하거든요. 네. 신작 관련해서 포인트를 잡아서 지금 오르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가상화폐 시장과 연동된 흐름인지 헷갈립니다. 어떤 관점으로 지금 보면 될까요? 네, 각자 모멘텀을 오는 이제 뉴스를 갖고 있습니다. 펀더멘털리 지금 미리엠 같은 경우는 동접 20만 관련된 소식이 뉴스와 나왔는데 이 동접 20만이 또 실적으로 어떻게 연계되는가는 향후에 좀 확인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동접만 나온다고 해서 뭐 매출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동접에 관련된 부분들이 서버나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이제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낙폭 이후에 리바운드가 나온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서먼 오즈 크로니클 같은 경우도 글로벌 오프닝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며칠 사이에 뭐 어느 정도 이제 50억 정도의 매출 올렸다 뭐 이런 식의 뉴스가 또 나오면서 이제 매출단이 좀 글로벌에서 올라오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보는데요. 결국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슷한 종목들이 대부분 다 가상화폐 연동된 회사이기도 합니다. 컴퓨터스도 마찬가지고 이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던 위메이트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최근에 SVB 관련된 사태 이후에 가상화폐가 다시 오늘은 또 리바운드 세게 나오는 국면이 나오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이 부분들 다 같이 연동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개별 단의 뉴스 플로우와 가상화폐의 어떤 반등세를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 과거의 게임주를 보면 2017년부터 20년 정도까지 보면 게임주 투자 전략은 신작 출시 이후에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모멘텀 플레이를 하면서 흥행이 성공되면서 첫 오프닝 했을 때 굉장히 좋다고 할 때 오히려 주식을 팔아버리는 그런 어떤 흥행 규모에 관련된 주가의 선반영이 나왔다고 본다면 지금은 신작 출시 전에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은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적은 가격대에 주가를 이제 매수하는 전략이 가능하다 볼 수 있겠고요. 장기적인 신작 출시 일정을 바라보면서 또 신작 라인업이 상당히 좀 풍성한 종목 중심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TL 같은 경우가 지금 일정이 좀 남아 있는데 현재 그와 별개로 NC소프트의 밸류에이션이 한 18배 정도 아래로 많이 떨어져 있고요. 크랩톤 같은 경우도 지금 14배 언저리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대작을 앞두고 있는 모습들에서 밸류에이션 부분이 좀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구간까지 빠져 있다는 국면에서는 일단 신작 라인업이 존재하고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좀 있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다만 과거와 같은 아주 고밸류 뭐 30배, 40배까지 올라가는 게임주들의 흐름은 이제는 좀 아니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밸류에이션 폭에 대한 부분들 눈높이를 다소 조금 과거보다는 조금 낮추어서 보는 게 필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과거와 같은 눈높이를 가지면 안 되겠지만 신작 모멘텀은 주목해 볼 만하다. 게임주에 대해서 짧게만 저희 브리핑을 좀 받아봤고요. 3위로 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M 인수 관련주 저희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오전부터 이야기 좀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조금 다양한 분야에서 짧게 좀 전략에 대한 고민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카카오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을지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차 의원님, SM이 지금 21%대 하락입니다. 보유자분들이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카카오가 사준다는 금액이 15만 원이었는데 사볼까라는 생각도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단 카카오가 지금 현재 승기를 잡았죠. 그렇기 때문에 SM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트릭은 사라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SM 같은 경우 우리가 주가가 10만 원 이상 올라간 거든 경영권 프리미엄을 준 거거든요. 프리미엄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미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SM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 그러면 이제 이겼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 카카오 같은 경우 이제 이거에 따라서 결국 속내를 드러냈죠. 카카오 엔터를 또 분할 상장해서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계속해서 잇따른 분할 상장 그리고 이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서 나올 수 있는 시너지 효과에 대한 어떤 뭐 그 효과, 돈 대비해서 효과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카카오하고 하이브는 중립. 저는 그렇게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생각도 분명 하실 것 같아서요. 15만 원 선이라는 건 의미가 없나요? 고민도 하실 법해서 위원님의 냉철한 한마디가 듣고 싶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의미는 사라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어쨌든 경영권을 넘기고 하셨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의미는 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 지금 15만 원이란 가격대에 대해서 관심을 두시는 분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 결국 매도세가 지금 현재 이기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 저는 저 계획도 이제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시장에서 보는 거죠. 굳이 이제 저것을 안 가져가도 경영권을 넘기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글쎄요, 뭐 지금 사서 뭐 어떻게 보면 12만 원에서 15만 원 좀 받은데 양도소득세 20% 내야 되거든요. 네. 양도소득세 20% 내게 된다라면 10만 원이면 3만 원 빠져야죠.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가격은 적정 가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오해하고 계신 게 12만 원에 사가지고 15만 원에 팔면 3만 원 얻지 않느냐? 여러분들 양도소득세 내셔야 돼요. 그렇게 된다라면 저는 지금 가격이 시장에서는 정확히 계산된 가격이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하이브와 카카오는 위원님 중립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하이브만 놓고 봤을 때 이것도 기대를 하실 것 같아요. 플랫폼 협력 방안이 좀 화두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관점에서 디어유 쪽이 수혜를 볼 것이다. 만약에 SM 일부 아티스트가 위버스 입점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별도로 하이브가 디어를 인수하거나 이런 가능성도 시장에서는 좀 언급이 되고 있던데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저희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도 그거는 가능할까요? 조금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고요. 기대감들이 지금 현재 이러한 인수와 관련해서는 뭐 카카오가 이겼고 카카오가 모든 걸 결정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이브 측에서 얻을 수 있는 반사이익, 하이브는 이제 지분을 어떻게 적절하게 카카오에게 더 넘기고 이제 나오느냐. 어떻게 보면 지금은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방시혁 의장이 당했다라는 어떤 그 뉘앙스들 기사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승자는 정말 누구인 건가요? 승자는 이수만 의장이죠. 이수만 의장이 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챙겨 나가겠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수만 의장이고 여기 방시혁 그 대표가 드라이브 걸려면 왜 못 들었겠습니까? 금액까지 조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오히려 더 심하게 베팅했으면 카카오가 주춤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인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우리가 승자의 어떤 저주 아니겠습니까? 네. 인수하는 데 있어서 하이브가 돈이 없었던 건 아니죠. 하지만 이렇게 높은 가격을 가져와서 자기네들이 얻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손절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낫지 않겠는가. 그 부분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하이브 주가만 놓고 봤을 때요, 위원님. 결국은 그 지분을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가가 주가의 향방을 좀 결정할 트리거인가요? 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뭐 하이브만 자체적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하이브 같은 경우 뭐 지금 현재 주가를 충분히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절실히 처리한다라든지 아니면 그 지분을 이용해 가지고 뒤에 가서 이제 카카오와 어떤 협상을 벌이게 된다라는 부분들이 되면 추가적인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일단 뭐 의견의 입장에서는 둘 다는 중립. 그다음에 그 SM은 일단 우리가 좀 리스크 관리 차원 접근. 이게 또 더군다나 우리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SM이 이제 그 26일 지나고 나면 이 주가를 유지할 어떠한 명분도 없어요. 어떤 명분도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받아봤어요. SM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저희 조언을 좀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SM을 띄고 엔터에 대한 이야기를 박근영 부장님과 짧게 좀 해볼게요. 부장님, SM 사태가 불거지면서 사실 강하게 치고 올라온 종목들이 분명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기점으로 동시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SM 제외하고 뭐 JYP를 비롯해서 다른 엔터주에 대해서는 조정권에서의 매수도 가능할지 오히려 기회라고도 볼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뭐 SM 같은 경우는 사실 수급적인 논리로 올랐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올랐다고 보기는 조금 쉽지 않죠. 좋은 회사긴 합니다만 서로 뭐 가격에 대한 경쟁이 있으면서 수급으로 땡겨 올랐고 또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쇼커버가 나오면서 또 여기에 대한 슈팅이 나왔다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김 빠진 거 아닙니까? 일단 왼쪽 양쪽에서 이제 일단 뭐 정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분 경쟁 관련 부분들은 크게 사라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근데 이제 SM이 급등할 때 과연 뭐 예를 들어서 뭐 JYP라든지 다른 쪽이 급등을 했을까라고 보면 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펀더멘탈리 주가가 좀 올라온 부분도 있고요. 또 물론 환경은 좀 비슷하게 가면서 기본적인 어떤 컨텐츠 관련된 기획사들에 대한 우호적인 어떤 수급이 왔다고도 볼 수는 있지만 뭐 SM처럼 막 15% 20% 이게 급등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덩달아서 좀 빠지고 있다고 한다면 다소 좀 펀더멘탈을 한번 지켜보자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SM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최근에 뭐 시장에서 나왔던 목표 주가가 한 12만 원, 13만 원 정도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 좀 나왔고요.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뭐 15만 원, 16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11만 5천 원까지 빠져 있는데 목표 주가 대비 괴리가 그렇게 크지 않은 가격까지 빠져 있습니다. 물론 고점 대비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 부분들은 여러 가지 수급적인 이슈였다 좀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전반적인 중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아마 뭐 JYP라든지 YG라든지 기본적인 뭐 블랙핑크라 그다음에 JYP의 나머지 내부적인 어떤 아티스트들의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장에서의 어떤 오프라인 콘서트 관련된 뭐 글로벌 지금 투어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수급적인 어떤 부분에서 매출이라든지 이익 성장세가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구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마 덩달아서 많이 빠진 컨텐츠라고 한다면 제 개인적으로서는 기본적인 펀더멘탈리 좀 접근할 수 있는 가격까지 온다면 좀 적극적으로 한번 지켜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SM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수급적인 논리가 많이 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주식 선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SM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5월물 선물이라든지 6월물 선물 같은 경우 거의 급락 상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선물 부분을 또 반영하면서 현물이 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쳐다보셔야 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기적인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평탄하게 지금 JYP라든지 다른 YG 같은 경우는 여러 아티스트들의 어떤 해외 공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성공을 하고 있고 이게 정말 티켓이 잘 팔리느냐 이런 부분들 좀 보시고 펀더멘탈 관련된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체크를 하시면서 오히려 긍정적인 많이 빠진다면 긍정적인 접근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SM 사태 이후에 SM 관련주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엔터주 전반에 대한 투자 의견과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이제 2위로 시선 향하도록 할게요. 중국판 챗 GPT 출시 임박 이렇게 저희 헤드라인 걸어봤습니다. 사실 다른 걸 하려고 하다가 오후장에 유난히 조금 이슈를 갖고 올라오길래 다시 한번 챗 GPT 요 키워드에 주목을 해야 될까 궁금해서 좀 올려봤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가 오늘 10거래일 만에 반등입니다. 뭐 9%까지 오르던 장중 상황 대비로는 윗꼬리 아랫꼬리 좀 달린 상태긴 한데 일단 위원님께 조언을 들어볼게요. 이벤트가 하나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잠잠했잖아요. 로봇 관련해서도 한번 들썩임이 나왔고 여러 가지 다시 한번 신성장 동력에 대해서 저희가 양자까지 갔다 왔거든요. 다시 한번 챗 GPT라는 이 키워드를 랭바에서 다시 한번 다루게 될지 오늘 자리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같이 반등이다라고 그러니까 쉬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더군다나 이제 미국의 SBB 사태가 이제 스타트업 쪽에 문제가 됐었다라면 그게 또 좀 이제 진화되는 부분들 이런 것까지 같이 엮이면서 전반적으로 투심이 좀 살아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한편으로는 트레이딩 자금의 이동일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SM이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가 있었던 어떻게 보면 좀 공격적인 분들이 이쪽에 매수가 좀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2차 전지에 계셨던 분들은 계속해서 2차 전지에 들어가 계시는 거고 우리가 챗 GPT가 주춤할 때 올랐던 게 SM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SM 쪽에서 자금들이 이제 빠져나오니까 결국 그분들이 이제 2차 전지로 들어가기에는 부담이 되다 보니까 챗 GPT 쪽으로 자금이 좀 몰렸다. 일부는 오늘 뭐 엔터 쪽으로 좀 갔었고, 저는 게임 쪽으로 좀 갔고,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 AI 같은 경우가 그동안에 주춤했었던 이유가 이벤트가 없어서 주춤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급락세가 나왔음에도 위원님 시장에서는 자금이 이탈되지는 않고 그 안에서 순환매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은 이어진다라고 저희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고객예탁금이 48조까지 늘었거든요. 이게 45조, 47조에서 48조까지 고객예탁금이 늘었고 또 은행권에서 또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좀 들어오는 움직임도 고착되거든요. 왜냐하면 은행 시중금리가 실질적으로 국내는 3%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들 투심이 좀 많이 좀 살아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400을 안 깨는 것도 일부 지금 뭐 물려 있는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고객예탁금이 그렇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대형주도 떠받치는 한 축, 또 한쪽은 또 트레이딩 쪽. 신용잔고도 또 많이 늘었어요. 신용잔고도 거의 뭐 한 18조까지 늘어서 이것도 결국 시장에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예요. 이게 뭐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문제는 뭐 추후 문제고 그리고 고객예탁금이 1조 늘었고 신용이 1조 늘었으면 2조가 공급이 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자금의 성격까지 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저희 이제 1위 가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 대한 내용은 박근영 부장님과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경기 민감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 코너 시작하면서 시장 질문을 드렸고요. 박근영 부장님께서 언급해 주신 내용에서 좀 힌트를 얻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대출이라는 것과 많이 연계된 섹터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지금 시점인지 일단 궁금하네요. 네, 지금 신용융자가 많이 늘었다고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신용융자 같은 경우는 뭡니까? 장래에
매도 물량. 네. 예, 언제든지 매도 물량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신용으로 주식을 샀다면 팔아야 됩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장내 어떤 뭐 잠재적인 매도 물량을 좀 보시고요. 물론 이제 신용 물량으로 사면서 기본적인 유동성을 공급한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신용 융자가 늘었다는 것은 신용 융자로 주식을 샀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뭐 그게 굉장히 많이 올라서 팔든 아니면 많이 빠져가지고 손절을 해서 팔든 장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의 물량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은행과 관련된 이슈들이 상당히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변동성 확대 국면입니다. 아까 SVB로 끝날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게 전반적인 금융 리스크로 이제 전이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낮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SVB와 비슷한 은행들이 한 20개 정도 리스트업이 지금 되고 있고 일부 그 관련된 뭐 시그니처 관련된 뭐 그 은행들도 이름이 나오면서 지금 업무 영업 정지가 지금 뜨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외에 몇 가지 다른 은행들도 지금 전이가 약간 되면서 아마 지방 조그만 은행들은 대부분 다 이제 파산이라든지 영업 정지가 이슈가 추가적으로 어떤 꼬리를 물고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에 대한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또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납세자들이 왜 이걸 또 갚으면서 이게 그 회사를 살려줘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미국의 공화당이 지금은 다시 또 정치적인 프레임을 갖고 지금 반대를 하고 나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복잡해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빨리 이제 조기 진을 하고는 있지만 반대 어떤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또 들고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좀 정치적인 셈법이 또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오늘은 다행히 골드만삭스의 3월 달에 25bp가 아니라 하이트 레이크 그러니까 올리지 못할 것이다.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이슈가 제기되면서 V자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은 아마 다시 변동성이 좀 확대될 국면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기본적인 시장에 뭐 우리가 뭐 신용이라든지 대출 융자가 굉장히 많이 크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주가 빠질 때는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봐서는 시장에 대한 유동성 파티는 어느 정도 끝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일단 부러지는 섹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SVB 사태가 결국은 어느 한 축에서 최근에 빠르게 올라가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뭔가는 부러질 텐데 어디서 부러질 거냐를 계속적으로 지금 조심스럽게 바라본 차에 이 사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역사적으로 두 번째 큰 뱅크럽입니다. 파산의 규모로 봐서는 역사적으로 두 번째 큰 파산이고요. 그 다음에 SVB 같은 경우에 어떤 은행이 아마 미국에서는 아마 16번째로 큰 은행이거든요. 물론 이제 굉장히 단기간에 큰 부분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렸던 이 회사가 스타트업에서 돈을 받아서 돈을 지출하게 나간 쪽이 뭐냐면 IT하고 바이오 헬스케어 쪽입니다. 그러면 그쪽과 관련된 자금 경색이 또 이루어진다면 개별 종목단에 대한 부분들도 또 어느 정도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한 개로 그냥 부러질 게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헐적인 부러짐이 아직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물론 미국 정부가 빠르게 지금 대응을 하고는 있지만 변동성 확대 요인에 대한 뉴스가 플로우가 좀 더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다소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안도감을 가져도는 되지만 계속해서 뉴스는 주목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함께 하시면서 이에 대한 뉴스 팔로우 튼튼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랭킹5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영업 박근영 부장, 차용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시간 꾸려봤습니다. 두 분 모두 오늘 고맙습니다.